안녕하십니까. 거시경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4주차 2교시 보겠습니다. 10장의 그 거시경제의 일반균형 모형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일반균형에 의의하고 여러가지 그 일반균형인 상태에서 거시경제 정책을 실시했을 때 그 효과,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반균형과 관련해가지고 경기변동을 설명하는데, 그 경기변동 중에서 이제 균형 경기변동 이론이라고 해서 새로 나온 이론이죠. 물론 새로 나온 건 아니고 벌써 한 40년이 넘었습니다만 80년대 이후에 나온 이론입니다. 그래서 화폐적 균형 경기변동 이론과 실물적 균형 경기변동 이론이 있는데, 화폐적 균형 경기변동 이론은 지난 시간에 봤고, 이번 시간에는 그 실물적 균형 경기변동 이론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반 균형 모형과 관련해 가지고 가격 경직성 얘기 좀 보고, 가격 경직성도 80년대 이후에 나온 얘기죠. 그래서 메뉴 비용 이론이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맨큐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방경제의 일반균형 간략하게 확인한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뭐 10장까지 진도 나간다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나가게 된 건데, 그래서 저도 욕심은 10장 말고 그 뒤에 11장에 나오는 내용까지도 11장과 12장까지 다 한번 해볼까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이렇게 생각보다 진도가 좀 많이 나가게 돼서 그런 욕심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장까지 보고, 뒤에 그 책도 좀 약간 오류가 좀 꽤 있고 엉성한데, 그 슬라이드도 지금 저자가 만들어서 제공한 슬라이드도 상당히 좀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만들고 뭐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자도 사실은 여기까지 진도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책을 쓴 저자도,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은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좀 많이 정리해 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이거 끝나면 이제 시험을 갖다 보시는데, 뭐 시험 알려드린 바와 같이 시험은 15주차죠. 원래 17주차에 온라인 시험 본다 해가지고 방침이 그렇게 돼 있던 건데, 학교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15주차에 시험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첫 시간이 화요일 날 4시 반인가, 4시 반이죠. 4시 반인데 4시 반 맞나요? 그래서 그 화요일 날 우리 수업 첫 시간에 시험 보겠습니다. 중간 시험하고 똑같이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성적 평가를 내는데, 지금 성적 평가 지침이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처음에 학기 초에는 절대 평가인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 평가로 바뀌어가지고 A 비율을 학교에서 정했습니다. A 비율을 갖다가 40%로 정해가지고 그 이상 못 주게 또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A는 40%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교수 재량으로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A 아니면 다 B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A 비중이 줄어든다는 건 감안하시고, 그래서 기말 시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뭐 여러 가지 처음에 제시했던 대로 과제 또 출석 다 종합적으로 다 평가해 가지고 점수 매기겠습니다. 자, 내용 좀 보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그겁니다. 일단은 그 실물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 먼저 본 다음에 일반 균형 모형에다가 가격 경직성을 도입하는데, 그 가격 경직성이라는 건 주로 세케인사파의 주장이죠. 임금 경직성과 가격 경직성은 모두 세케인사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세케인사파의 거시경제 모형에서 거시경제 정책을 실시했을 때 이것이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이제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사실 뭐 이렇게 간략한 내용들 중간중간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이전에 봤던 겁니다. 본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제 일반 균형과 관련해가지고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총수요 총공급 충격이 있을 때, 자, 총수요 총공급 충격이 있게 되면 단기적 경기 변동이 나타나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모형을 통해서 예측한 내용하고 또 실제 경기 변동의 주요 사실이 어떤가 하는 것도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소규모 개방 경제. 우리가 뭐 어떤 나라나 다 전 세계에서 볼 때는 소규모죠. 그래서 그 소규모 개방 경제 일반 균형이 환율 제도가 이제 중요하죠. 개방 경제니까 환율 제도에 따라 어떻게 결정되는가. 또 나가서 거시경제 정책과 총 요소 생산성 충격이 있을 때 기술 진보죠.
그러니까 기술 진보가 있을 때 이것이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갖다가 정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실물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화폐적, 원래 이제 균형자가 다 빠져 있는데, 원래 그 세고전압파의 경기 변동 이론은 기본적으로 균형 경기 변동 이론입니다. 세고전압파니까 이제 고전파의 흐름을 따르는 거고,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를 항상 균형을 이끈다 해서 균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의뢰 다 나오니까 좀 빼고 나왔는데,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처럼 경기 변동을 뭐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 전체에 충격이 주어졌을 때, 물론 이제 총수요 충격이나 총공급 충격이죠. 경제 전체의 충격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최적화 행위와, 앞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경제 주체들의 최적화 행위, 주어진 여건 하에서 뭔가 극대화를 갖다 추구하는 이런 행위죠. 그리고 이와 함께 또 시장 균형의 결과로 설명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충격이 화폐적 충격이냐 아니면 실물적 충격이냐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똑같이 경제 주체들의 최적화 행위, 그리고 시장 균형의 결과로 해가지고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건데,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적 충격입니다. 총 요소 생산성 또는 기술의 같은 기술 변화입니다. 우리가 실물적 충격이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총 요소 생산성으로 표시되는 기술 진보죠. 그래서 기술 진보 같은 이런 실물적 요인입니다. 그 실물적 요인을 갖다가 경기 변동의 원인으로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술 진보인데, 기술 진보 같은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그 경제 성장 모형에서도 포함됐었죠. 경제 성장 모형에서 기술 진보를 갖다 분리해냈을 때 어떻게 분리했죠? 솔로우 모형에서 기술 진보가 의미하는 게 뭐죠? 솔로우 잔차입니다. 솔로우 레지듀얼. 그래서 나머지 뭐 노동의 기여도, 자본의 기여도를 뺀 나머지 잔차, 그 잔차가 바로 이제 그 기술 진보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바로 솔로우 잔차를 가지고 추정한 총 요소 생산성, 그 총 요소 생산성의 경기 변동이 지속적이고 또 실질 GDP의 경기 변동과 유사하다는 것이 실증 분석 결과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 국내 연구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많이 연구가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솔로우 잔차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기술 진보의 효과는 이거로 추정하는 거죠. 가지고 총 요소 생산성의 경기 변동이 지속적이고 실질 GDP의 경기 변동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갖다 보인다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많이 부합되는 그런 현실이죠. 실물 경기 변동 이론, 이 그래프가 좀 복잡한데 뭐 모형은 앞에서 봤던 것 똑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시장과 생산물시장, 그 다음에 화폐시장, 최초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있고 노동 고용량,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인데 주의하실 것은 생산물 시장이지만 세로축은 역시 이자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시장인데 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로 세로축이 물가입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ISLM 모형과 유사하지만 표시되는 내용은 다르다는 겁니다.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최초의 균형 상태 이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실물적 충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실물적 충격해가지고 기술 진보가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기술 진보가 나타났습니다.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한 거죠. 기술 진보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동 수요 곡선이 우측이동합니다. 항상 노동 수요 곡선은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곡선입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곡선, 지금 VMPL 곡선이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MPL이 상승하는 것이고, MPL이 상승하면 노동 수요 곡선이 우측이동한다는 거 앞에서 여러 번 봤던 얘기입니다. 그럼 노동 수요 곡선이 우측이동한다 이거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고용은 증가하겠죠. 균형점이 여기서 일로 옮겨왔으니까 고용은 증가합니다. 고용은 증가하는데, 고용이 증가하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고용이 증가하니까 이걸 반영해가지고 실질 총 공급 곡선이 우측이동합니다. 실질 총 공급 곡선이 우측이동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술 진보의 지금 효과입니다.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노동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질
총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요소 생산성이 증가하고 실질 총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했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 갖고 이제 미래 예상되는 지금 합리적 기대를 바탕으로 하는 이런 모형하고도 유사합니다. 원래 지금 실물 경기 변동 이론도 새 고전학파 주장 아니에요. 새 고전학파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합리적 기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미래 예상되는 총 요소 생산성도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상되는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투자가 증가하죠. 투자가 증가하니까 실질 총 수요 곡선도 우측 이동합니다. 그래서 YS1에서 2까지 이동한 다음에 이로 인해 가지고 YD2까지 이동해요. YD 실질 총 수요 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가정은 실질 총 수요 곡선의 이동이 더 적게 나타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사실은 총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한 것보다 YD가 우측 이동한 것이 더 작다는 겁니다. 더 작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자율은 물론 이제 여기서 총 생산이 증가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간에 그렇지만 이자율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하는 것은 YD가 많이 이동하느냐 YS가 많이 이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가정은 YD가 적게 이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자율은 하락하는 거로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에 세 번째, 이자율이 하락했습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니까 실질 이자율이 하락했다. 이자율이 하락했다. 하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자, 세 번째 변화입니다.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니까 노동 공급선이 왼쪽 이동하죠. 그래서 이자율이 R2로 하락하니까 이걸 반영해 가지고 노동 공급선이 왼쪽 이동합니다. 노동 공급의 감소입니다. 자, 이제 이자율이 하락하고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제 화폐 시장에서 화폐 수요가 증가하죠. 이자율이 하락하고 소득이 증가했다. 그럼 뭐예요? 화폐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죠. 화폐 시장에서. 그래서 화폐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화폐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하락하죠. 당연히. 이래가지고 실물적 충격이 있을 때 이것이 모든 시장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시장에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최종적으로 나타난 결과만 다시 화살표로 표시하게 되면 자, 소득은 증가했습니다. 이게 왼쪽 이동했던 마지막에 왼쪽 이동했죠. 그리고 나서 이자율 변화했고 이자율 변화했고 여기서 이제 변화했고 물가 상승했고요. P1에서 하락했죠. 이런 변화를 종합한 겁니다. 또 나타납니다. 지금 화살표가 다 안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슬라이드를 갖다 옮기면은 싹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옮기지는 못하고 그냥 보겠습니다. 좀 전에 본 결과입니다. 소득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했죠. 자, 실물적 충격이 가해진 겁니다. 기술진보 같은 실물적 충격이 가해진 거예요. 정의 실물적 충격. 소득 증가했습니다. 실질 이자율 하락했습니다. 자, 소비하고 투자는 당연히 증가합니다. 이건 뭐 그래프에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소득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소비는 증가할 것이고 소비가 증가할 것이고 실질 이자율이 하락했으니까 당연히 투자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용 증가한 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실질 임금이 상승한 것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화폐 수요는 증가했습니다. 물가는 하락했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여기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물적 충격, 기술 진보라고 하는 실물적 충격이 나타났을 때 나온 결과입니다. 다행히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뭐 화살표 이미 다 본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화살표 통해서 변화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본 실물 경기 변동 이론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의도 있고 이걸 주장한 에드워드 프레스컷, 핀 키들랜드 다 노벨상 탔습니다. 둘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의의와 한계를 정리해 본다고 하면 경기 변동의 지속성과 동조성, 우리가 앞에서 경기 변동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지속성과 동조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 변동이 시작되면 한동안, 예컨대 호황이 시작됐다면 한동안 호황이 지속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경기 변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거시경제 변수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 동조성이죠. 코어 무브먼트. 그래서 경기 변동의 지속성과 동조성을 여러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기술 충격의
일반 균형 결과로 설명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 자, 경기 변동의 지속성과 동조성, 여러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기술 충격의 일반 균형 결과로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변동의 지속성과 동조성이라는 게 경기 변동의 중요한 특징인데, 이 중요한 특징을 이론적으로 잘 설명한다는 이런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의 지속성과 동조성을 이론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는 또 사실은 뭐 기본 전제부터 그렇잖아요. 합리적 기대라고 하는 것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계는 뭐냐? 지속적이고 변동성이 큰 기술 충격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근래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기술 충격이 있느냐. 과거에는 우리가 실제로 뭐 인류 생활에 커다란 진보를 가져온 기술 충격이 여러 개가 있었죠. 그런데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을 했고, 이걸 통해서 전기라는 걸 얻게 되면서부터 뭐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산업혁명을 가져온 엄청난 기술 충격, 이런 것들. 근데 그 뒤에도 이제 여러 차례 인류 생활에 커다란 진보를 가져온 기술 충격이 있었지만, 근래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이고 변동성이 큰 기술 충격이라는 게 과연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실물 경기 변동 이론 가지고는 화폐의 비중립성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화폐의 비중립성. 화폐의 중립성이라는 것은 뭐죠? 화폐가 실물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비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실물 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그거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모형만 가지고는. 이런 한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가격 변수의 신축적 조정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그 가격 변수가 고전화파가 늘 꿈꿨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 돼가지고 신축적으로 조정되느냐, 이것도 비판입니다. 그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또 비판도 가해집니다. 모형이 하나 나오면 뭐 다양한 비판이 많이 가해집니다. 전 세계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요새는 그래서 논문을 갖다 발표하게 되면 논문은 먼저 인터넷판에 먼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인터넷판으로다가 공개가 되면 같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전 세계 학자들이 다 한단 말이죠. 그걸 다 논문을 보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 논문을 발표한 학자가 한 것처럼 똑같이도 해봐요. 그 사람이 썼다는 데이터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분석도 해보고. 그러니까 중간에 과거엔 그런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조작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설을 세워가지고 검증을 했는데, 내가 세운 가설에 대한 결론이 약간 정확히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흔히 유혹받는 게 뭐냐? 데이터만 조금만 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좀 조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조작이죠,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학위 논문 받은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뭐 인터넷 이런 거 없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이게 조작됐다 이걸 갖다가 알아내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요새는 그냥 뭐 칼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작 못하죠. 그래가지고 동시에 전 세계 학자들이, 그 분야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 연구도 같이 해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또 비판도 올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화되면 또 하나의 논문이 돼가지고 발표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교과서에까지 실리고 하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물 경기 변동 이론에 대해서도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 지속적이고 변동성이 큰 기술 충격이라는 게 과연 있느냐. 또 한 가지, 이 모형만 가지고는 화폐의 비중립성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 또 한계고, 또 한 가지는 가격 변수가 신축적으로 조정된다고 가정을 하지만 과연 그러한 가격 변수가 신축적으로 조정되는가 하는 비판입니다. 이런 또 한계가 있고 비판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일반 균형 모형과 가격 경직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 경직성, 기본적으로 누구의 주장이죠? 새 케인스 학파죠.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메뉴 비용이 나오는데, 메뉴 비용 이론은 하버드 대학의 그레고리 맨큐 교수가 제시한 겁니다. 가격이 왜 경직적이냐 하는 건데, 그래서 원래 사실은 가격도 경직적이고 임금도 경직적이다. 그 아이디어는 처음에 케인즈가 제시한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는 걸 우리가 현실에서 관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도 올라가는 건 가끔 올라가죠. 근데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실업자가 늘어나도 임금이 안 떨어져요. 하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현실적으로 있다.
또 마찬가지로 가격도 상당 기간 경직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케인스가 제시했고 케인스도 이유를 갖다 한두 가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케인스 학파, 특히 새 케인스 학파학자들이 가격이 경직적이고 임금이 경직적인 이유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연구한 겁니다. 아주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가 밝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금 경직성을 얘기를 할 때도 이유가 뭐였죠? 임금이 왜 경직적이냐? 첫 번째는 화폐 환상이 있죠. 화폐 환상. 노동자들은 명목 임금의 변화를 갖다가 실질 임금의 변화로 착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것이고, 또 왜 임금이 경직적이죠? 하방 경직적이냐? 대개 고용계약이 장기적이에요. 장기 고용계약. 고용계약 아무리 짧아도 1년 아닙니까? 어지간하면 2, 3년이고, 그럼 적어도 1년 내지 2, 3년 동안에는 임금이 하락할 요인이 있어도 하락해요? 안 하죠.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최저임금제가 있죠.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나라라고 하면 임금이 하락할 요인이 있어도 최저임금 아래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잘 조직된 나라. 노동조합이 잘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임금이 하락할까요? 안 하죠. 이런 것들, 또 예컨대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처럼 연공급 임금제도가 보편적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임금은 호봉에 따라 매년 올라가지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하방 경직적인 이유가 제가 지금 대충 말씀드린 것만 해도 5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도 경직적인데 그 가격이 경직적인 이유가 뭐냐 하는 걸 새 케인스 학파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맨큐가 제시한 메뉴 비용 이론이에요. 메뉴 코스트 시오리. 그래서 기업들이 가격을 바꾸려면 메뉴 비용이 든다는 건데, 메뉴 비용은 뭐냐? 가격을 바꾸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상징적으로 메뉴판을 바꿀 때 비용이 든다. 이렇게 해서 표현했지만 사실은 메뉴 비용은 가격을 변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든다는 거죠. 가격을 변화시키려면 예컨대 상품 포장지에 가격도 표시하는데 포장지에 표시한 가격을 다 바꿔야죠. 포장지 새로 만들어야 돼요. 비용 들죠. 또 가격이 변화했다는 걸 갖다가 알리는데, 소비자한테 알려야죠. 알리는데 비용이 든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상징적으로 메뉴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바꿀 때 메뉴 비용이 들기 때문에, 따라서 기업들은 수요 변화가 있을 때는 가격 조정 대신, 중요한 말입니다. 가격 조정 대신 산출량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케인스로부터 유래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격 조정이냐 수량 조정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도 가격 조정이 아니라 대신 산출량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옛날부터 있었던 그 논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컨대 고전압파나 신고전압파의 경우에는 어쩌다가 균형에서 벗어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균형으로 돌아오죠. 근데 균형으로 돌아오는 경로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균형으로 돌아오느냐 하는 건데, 원래 고전압파 나가서 이제 케인스의 스승인 알프레드 마셜까지만 해도 가격 조정입니다. 가격 조정. 만약에 초과 공급이 있다 그러면 가격은 즉시 하락한다는 거죠. 초과 수요가 있으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고전압파 계열학자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손을 신봉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케인스는 어떠냐? 케인스로부터 나온 게 바로 수량 조정입니다. 가격 조정은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균형으로 돌아오느냐? 수량 조정을 통해서 균형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물건이 안 팔리고 남아돈다. 그러면 기업은 생산량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모자라면 생산량을 늘리고. 자, 그러면 산출량을 조정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볼 때 물가는 변화가 없습니다. 물가는 경직적이다. 단기적으로 물가 수준은 경직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수준이 경직적이라면 생산물 시장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으로 수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격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이 케인스 학파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또 이걸 반영한 것이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화정책을 갖다 운영할 때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 최근에 뭐죠? 일단 1차적으로 통화량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테일러 준칙에 따라
산출갭, 인플레이션 갭을 통해서 뭐 이걸 고려해가지고 정책금리를 조정합니다. 금리를 조정하는 거죠. 근데 정책금리 이게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니고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FOMC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이걸 조정하는 거예요. 금리를 정하죠. 금리를 정한 다음에 뭐요? 그 중앙은행이 정한 금리가 시장에서 정해진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정한 금리가 화폐시장의 균형 이자율이 될 수 있도록 뭐요? 화폐 공급 통화량을 직접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금리를 정한 다음에 목표금리죠 이게. 목표금리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정한 다음에 그 목표금리가 시장의 균형 이자율이 되도록 화폐 공급 통화량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수량 조정이죠. 그래서 항상 케인스 학파 또 새 케인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이 아니라 수량 조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은 그러니까 경직적이죠. 그래서 가격은 경직적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물가 수준이 경직적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격 경직성이라고 해서 용어로 부릅니다. 자, 새 케인스 학파의 가격 경직성 모형 그래프로 나왔는데 뭐 크게 뭐 신경 쓸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봐왔던 노동시장, 그 다음에 생산물시장, 화폐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또 하나가 총 생산함수가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다 봤던 모형이죠 앞에서. 여기서도 지금 글씨가 깨알같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그 책을 통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책에 요 그림 그대로 나와 있고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자, 그림에 대한 설명 말고 이 내용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요약한 게 바로 그림에 대한 설명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걸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고정된 물가 수준 P1바, 그 다음에 주어진 목표금리 R1바 수준에서 목표금리도 주어진 것이고 물가도 주어졌습니다. 이때 총 산출량은 실질 총 수요 곡선, 총 산출량은 실질 총 수요 곡선 Y1입니다. 실질 총 수요 곡선에 의해서 Y1이 된다. Y1이 됩니다. 실질 총 수요 곡선에 의해서 일단 Y1이 됐다. Y1이 되고 중앙은행은 목표금리의 달성을 위해서 M1바 화폐 공급을 갖다가 화폐를 갖다 공급하는 겁니다. M1바. 이게 바로 M1바입니다. 중앙은행이 정한 목표금리에서 그 목표금리를 갖다가 달성할 수 있도록 통화량을 갖다가 M1바만큼 공급한 겁니다. 그럼 기업들은 실질임금이 W1이고 실질임금 W1에서 L1만큼을 갖다 고용한다. 그래가지고 L1만큼 고용하니까 당연히 Y1만큼 생산하는 거죠. L1만큼 고용해가지고 Y1만큼 생산한다. 그래서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총 생산함수가 다시 추가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Y1을 생산하는데 이때 자연 산출량과 실제 산출량의 차이를 갖다 뭐라고 한다? 산출 갭이라고 합니다. 자, 산출 갭 해가지고 아웃풋 갭이라고 하는 거 보셨죠? 앞에서도 우리가 테일러 준칙에 따라서 정책금리를 정할 때도 산출 갭을 갖다 고려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실제 산출량의 차이 해가지고 산출 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가격 경직성을 설명하는 건데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그 책에 좀 추가로 좀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가격 경직성 모형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제 투자 충격이 주어진 겁니다. 수요 충격이에요. 총 수요 충격 해가지고 투자 충격이 주어졌다. 그럼 이것이 경기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봤던 절차에 따라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었으면 앞에서 우리가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그래프에서 선도 움직이고 하는 거로 나왔을 텐데 그냥 성의 없이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것 같다가 그냥 잘라다 붙이기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격 경직성과 주어진 목표금리 수준 R바1이죠. R바1 수준에서 기업의 설비 투자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게 충격이에요. 설비 투자가 증가했다.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 당연히 실질 총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고 실질 총 수요 곡선이 우측이동하죠. 우측이동했다. 자, 이는 명목 화폐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자, 실질 총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이자율이 상승했잖아요.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또는 이자율이 일정한 수준이라면 Y가 증가했잖아요. 소득이 증가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뭐예요? 명목 화폐 수요는 증가하는 거죠.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명목 화폐 수요가 증가했다. Y0일 때, Y1일 때 해가지고 명목 화폐 수요가 증가합니다. 또 한 가지 노동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노동 공급 증가. 노동 공급 증가가 이루어져야죠. 최초에 있었던 상태에서 노동 공급의 증가를 위해서 또 실질 임금은 상승해야 되는 것이죠. 상승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총수요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것이 바로 경기 변동을 유발시킨다, 시작시킨다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그림에 대한 설명 그 책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총수요 충격인데 대표적으로 투자 충격이 주어진 경우 경기 변동에 이어서 미치는 영향들 요걸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모형에서 살펴본 그 예측하고 모형을 통해서 본 예측하고 실제 데이터하고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일치하느냐? 물론 대부분 다 일치합니다. 원래 우리가 모형을 만들 때도 모형이라고 하는 게 실제 현실 경제를 갖다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려를 해가지고 모형을 만들죠. 그렇지만 그 모형이 현실의 경제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모형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모형을 만든 다음에 과연 이 모형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현실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다양한 실증 분석을 해요. 그 실증 분석을 해서 현실 경제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모형은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엄밀한 가정을 제시합니다. 이런 가정 하에서 만들어진 모형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과연 그 모형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려면 실제 데이터하고 매칭이 되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뭐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고용 같은 것들은 뭐 다 매칭이 됩니다. 똑같아요. 경기 수능적이고 다. 그래서 실질임금도 그렇고 화폐 공급도 그렇고 단지 차이가 있는 게 바로 물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모형에서는 물가라고 하는 게 경기 비순행적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는 어떠냐? 우리가 늘 겪는 거죠. 경기가 좋을 때 호경기에 물가가 상승하죠. 반면에 불경기에는 물가가 하락하죠. 그래서 물가는 데이터로 봤을 때는 경기 역행적입니다. 경기 역행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 모형에서 물가 수준은 경기 비순행적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점만 한번 체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기 비순행적인 물가 수준인데 그 이유가 뭘까? 또 이것도 다양하게 연구를 했죠. 왜 그럴까? 했더니 그 이유가 뭐예요? 가격 경직성. 가격이 경직적이니까 당연히 물가도 경직적이죠. 그래서 가격 경직성에 기인해 가지고 경기 비순행적인 물가 수준이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도 자 참고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가격 경직성과 경기 변동 관련된 모형에서 총 공급 충격이 주어질 때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공급 충격이니까 일단 중요한 것이 생산함수가 변화하겠죠. 당연히. 공급 충격. 기술 진보입니다. 기술 진보가 있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뭐예요? 생산함수가 상방 이동하고 총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일단 가격 경직성 모형에서 총 요소 생산성 충격이 주어진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일단 요소 생산성 충격, 기술 진보입니다. 기술 진보가 있게 되면 당연히 총 생산함수 상방 이동하죠. 또 한 가지 실질 총 공급이 증가하죠.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총 생산함수를 위로 이동시키고 실질 총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근데 중요한 건 산출량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기술 진보가 있는데 뭐냐면 단기적으로 주어진 물가 수준 P0바 목표금리 R0바에서 실제 산출량은 실질 총수요가 중요하잖아요. 산출량은 실질 총수요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산출량은 실질 총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산출량의 변화는 없다 이겁니다. 산출량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산출량의 변화는 없다. 너무 진한데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높아진 생산성에서 이전보다 더 적은 노동으로 기술 진보니까 더 적은 노동으로 같은 양의 재화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은 어떻게 된다? 줄이는 거죠. 고용은 줄어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술 진보가 이루어져 가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고용이 감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번 그 사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내용도 그 책에 나와 있는 설명 추가로 함께 더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인데 여기서 이제 목표금리를 갖다 하락한다. 하락시킨다. 목표금리를 갖다 내립니다. 왜 내릴까요? 지금 경기가 침체에 있어요. 경기가 침체에 있고 경기를 갖다 살린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입니다. 연방 기금 금리. 그래서 이제 FOMC에서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연방 공개시장위원회가 통화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죠. 거기에서 이제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경기가 침체하니까 금리 좀 내리자. 금리 좀 내려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살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목표금리를 갖다 하락합니다. 하락하는 거죠. 그리고 목표금리를 갖다가 내려서 정한 다음에 뭐요? 금리가 하락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화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 시중에서 그러니까 시중의 증권시장에서 국채, 공채 이런 걸 매입합니다. 국공채를 갖다 매입하게 되면 국공채의 매입 대금이 시중으로 나가서 통화량은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죠. 아니면 뭐 머랭키처럼 돈 마구 찍어내가지고 헬리콥터로 뿌리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해서 약간 특이한 상황이고 보통은 오픈마켓 커미티라고 그래요. 오픈마켓 공개시장위원회 그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갖다 매입하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가격이 경직적인 상황에서 목표금리의 하락, 목표금리를 내립니다. 목표금리를 내려가지고 통화량을 증가시킨 거죠. 목표금리를 내리니까 투자가 증가하겠죠. 투자가 증가하면 총산출량 증가하는 거죠. 또 금리가 하락했으니까 명목화폐 수요가 증가합니다. 명목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물가가 또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자율의 하락. 이자율의 하락은 노동 공급을 갖다 감소시킵니다. 이럴 때 총산출량을 증가시키려면 당연히 고용량이 증가해야죠. 고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실질임금이 상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중앙은행이 새 목표금리를 균형 이자율로 유지하기 위해서 화폐 공급을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폐 공급을 갖다 증가시키고 그래야만이 금리도 유지가 되고 물가도 유지가 되고 금리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이런 겁니다. 그 통화정책을 실시한 경우 이 내용들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경직성과 거시경제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제 통화정책에 대해서 보는데 전통적 케인스학파의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와 동일한 결과를 갖다 가져옵니다.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가 단순하지 않습니까?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가 증가한다. 투자가 증가하면 뭐예요? 총수요가 증가하니까 산출량 증가하고 물가는 상승하고 그 다음에 산출량 증가하니까 고용이 증가하겠죠.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그래서 전통적인 케인스학파의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하고 결과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서 화폐 공급을 증가시켰다.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면 균형 이자율 당연히 하락하죠. 이자율이 하락하니까 소비나 투자는 증가하죠. 당연히 증가하고 소비나 투자가 증가했으니까 생산과 고용은 당연히 증가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럴 때 화폐 공급은 비중립적이죠. 화폐 공급이 실물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게 화폐 중립성 아니에요. 근데 지금 화폐가 실물 변수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여기 뭐 소비, 투자, 자,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생산이라든가 고용 다 실물 변수 아니에요. 이게 화폐가 변화한 건데 화폐가 변화했는데 실물 변수에 영향을 미쳤죠. 화폐의 비중립성이죠. 가지고 화폐 공급의 증가가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전통적인 케인스학파나 역시 가격 경직성을 강조하는 새 케인스학파나 일단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엔 그 재정정책의 효과입니다. 재정정책이니까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격 경직성과 함께 일단 가격 경직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목표금리도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목표금리는 어쨌든 간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FOMC에서 목표금리를 갖다 정했으면 목표금리는 일정하게 주어진 목표금리죠. 수준에서 정부 지출을 갖다 증가시켰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실질 총수요가 증가합니다. 실질 총수요가 증가하니까 자, YD가 증가하죠. YD가 우측 이동했다. 하지만 자, 조세도 함께 증가하잖아요. 세금도. 정부 지출을 갖다 증가시키려면 세금 더 걷어야죠. 조세도 함께 증가한다. 조세가 증가하면 노동 공급을 늘리게 됩니다. 조세가 증가하게 되면 노동 공급을 늘리게 된다. 자, 실질 총 공급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실질 총 공급이 증가합니다. 물론 이때 실질 총 공급이 적게 증가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결국 소득은 증가하는 거죠. 일단 소득은 증가합니다. 소득이 증가했죠. 처음에 균형점 여기에서 처음에 균형점에서 소득이 증가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명목화폐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명목화폐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고 중앙은행은 목표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폐 공급을 증가시켜야죠. 화폐 공급을 증가시킨다. 한편 자, 노동 공급의 증가를 갖다 유도하기 위해서 실질 임금은 어떻게 해야 한다? 상승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정 정책의 효과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일반 균형 모형에서 파악해 보시면 이런 연쇄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재정 정책의 효과 봤습니다. 가격 경직성 모형에서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정 수준의 목표 정책 금리, 이건 이제 FOMC 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목표 정책 금리죠. 그래서 일정 수준의 목표 정책 금리에서 정부 지출의 일시적 증가는 정부 지출의 증가폭만큼 총산출량을 증가시킵니다. 정부 지출의 증가폭만큼만 총산출량을 증가시킨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소비와 투자에는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소비와 투자에는 영향이 없다. 정부 지출의 일시적 증가 아니에요. 정부 지출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나요? 아니죠. 어떤 일정한 액수를 증가시키려고 했으면 그만큼만 일단 증가하는 겁니다. 일시적 증가죠. 그러면 그 증가폭만큼 총수요를 증가시켜가지고 총산출량을 증가시킵니다. 소비와 투자에는 영향이 없다. 그 다음에 통화정책에서 목표 정책금리를 갖다가 하락시켰다. 인하했다. 목표 정책금리를 갖다 내리게 되면 소비하고 투자는 증가하죠. 근데 산출량 증가폭은 재정정책의 경우보다 더 작게 나타납니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더 적다는 얘기죠. 재정정책의 효과보다 통화정책의 경우 산출량의 증가폭이 재정정책의 경우보다 작게 나타난다는 거. 자, 그 이유도 한번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유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통화정책은 정책의 시차가 재정정책보다 더 큽니다. 여기서는 지금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곧바로 산출량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통화정책을 통해서는 뭐예요? 소비하고 투자를 증가시키지만 시간이 꽤 걸립니다. 투자가 증가해가지고 산출량이 증가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효과도 약간 작고. 그래서 총 산출량의 증가폭은 재정정책의 경우보다 작게 나타난다. 자, 지금 새 케인스 학파입니다. 케인스 학파는 뭘 중요시해요? 재정정책이죠. 그래가지고 새 케인스 학파의 거시경제정책 분석 결과는 결국 경기 안정화 정책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 안정화 정책 해가지고 주로 케인스 학파가 주로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고전학파 계열학자들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할 때 이거 재량적 정책이에요. 재량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량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은 원래 케인스 학파의 주장이고, 다만 이제 불가피하게 정부가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준칙을 도입한 통화 정책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고전학파 계열학자들이요. 통화주의 또 새 고전학파들 준칙에 기반을 둔 통화 정책, 이거는 통화주의 또 새 고전학파의 주장이죠. 꼭 두 학파들의 차이도 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규모 개방 경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개방 경제에 대해서 이제 환율을 갖다 개입시켜 가지고 설명하는 건데,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지금 여기 요 뒤에 나올 슬라이드가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만
잘라 붙인 그런 슬라이드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처 이것도 다 제가 추가로 만들어 가지고 더 집어넣고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거시경제는 여기까지 하는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어지간히 뭐 봐야 될 내용들, 뭐 기대 못했던 내용들까지 다 충분히 봤는데 뒤에 남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사족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 가지고 거시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충분히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또 한 학기가 끝나가는데 참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얼굴 볼 기회도 없고 해가지고 다음 학기 또 만나겠죠. 방학 지나고 방학들도 아주 보람있게 잘 보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길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